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3페이지로 옵니다.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는 조문 자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조문을 먼저 보기 전에 본문 1번요. 일단 혈액 발생 시기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죠? 압류 등이 있으면 언제 중단의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체크할게요. 첫째 줄 가운데 명령을 신청한 때 체크할게요. 신청한 때 중단입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마지막 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종료시까지 거기다 체크할게요. 그래서 압류 등은 뭐예요? 법에다가 그 명령을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중단이 되고, 중단은 언제까지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중단 효과가 계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갈게요. 175조. 압류 등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데는 중단력이 없다. 그런 경우 아니면 뭐요? 신청한 때 중단이 돼서 언제까지요? 종료될 때까지 중단력이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6조 일단 조문을 빨리 누르르 한번 보세요. 176조. 자, 그럼 넘기면은 본문 2번에서 뭐요? 예외에서 니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뭐요? A가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잡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물상 보정일 했다, 그죠? 보정일. 근데 채무자 약속 날짜에 돈을 되돌려 갚지 않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누구 재산에? 물상 보정인의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죠? 그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자는 채무자죠. 그와 같이 압류 등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압류 등의 조치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한 중단을 채무자에게 미치게 하려면 뭐예요? 그 압류 등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죠? 예, 그 조문이 176조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이로 한 가압류 신청. 밑줄 보세요. 재판은 원칙, 살아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만 된다, 그죠? 따라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재판은 재판이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중단 사유가 아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인으로 갑니다. 성인. 즉, 성인은 조문이 단글이요. 즉, 성이라면 뭐요? 거리면서 어리다, 그죠? 즉, 우리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뭐요? 권리를 상실케 될 자. 대표인자가 채권자죠. 그 채권자 또는 그자의 대리인에서 뭐요?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자신의 의무 존재를 시인하는 의무자 측에 여하튼 일정한 행위가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을 성인이라 합니다. 자, 조문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효 중단 효력 있는 성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자, 개념에서 확인만 합니다. 밑줄 끊지 마시고 성인은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간염의 통지에 해당하고, 자, 그럼 성인이 있으면 언제 중단이 되느냐? 마지막 줄 체크할게요. 성인이 상대방에 도달된 때 그때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요. 당연히 성인의 의사 표시는 뭐예요? 여하튼 의사의 통지는 방법이 제한 없죠. 명시, 묵시죠. 그 손댈 필요 없어요. 따라서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뭐요? 기한 유예를 요청한다든지 또 일부를 변제한다. 이런 것들이 뭐요? 다 묵시적 성인에 해당할 수 있다. 자, 3번. 성인의 시기 밑줄 볼게요. 성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뭐요? 시효 완성 전에 성인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중단 사유인 성인에 해당합니다. 즉, 시효 중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만 가능하죠. 따라서 시효 완성 전의 성인만이 중단 사유이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중단하는 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는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내가 빌린 게 있다. 성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성인은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시효 완성 이후의 성인은 시효 2개 포기로 봅니다. 시효 2개 포기. 그래서 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 전의 성인만이 중단 사유이고 완성 이후의 성인은 시효 2개 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판례요. 옆 페이지. 따라서 중단 사유는 뭐예요? 시효 진행 이후 완성 전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현존치도 않는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 여기 밑줄게요. 아직까지 채권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죠? 그럼 채권도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는 뭐예요? 아직 진행이 된 바도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리 승인한 것은 중단 사유 승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 보세요. 계속 보면은 어떤 사유냐면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입원실에 올라가기 전에 원무과에 들러서 입원 서약서를 작성하죠. 근데 서약서를 보니까 입원료 기타 요금이 체납될 시에는 병원에 어떤 법적 조치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 이와 같은 작성이 되었더라도 뭐예요? 아직까지 입원료도 발생하기 전에 작성 행위이므로 성이 될 수 없다, 그죠? 예, 성이 될 수 없다. 자, 그럼 당사자로 갑니다. 먼저 승인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자죠, 그죠? 을입니다. 채무자가 일반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성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 권한까지는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관리 능력이나 관리 권한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몇 적을게요. 제한 능력자는 성인이 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에게 불리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성인도 단독으로 못합니다. 단독으로 성인했을 때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은 누구예요? 이자죠, 그죠? 이자. 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잃게 될 자 또는 그자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그자에게 승인해야 돼요. 따라서 둘째 줄 채무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2번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행위가 1번 저당권자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없다, 그죠? 1번 저당권자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으로 갑니다. 169조는 조문도 기억하시고 그 내용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169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성계인 간에만 그 효력이 있다. 178조 1항. 시효 중단의 효과죠. 시효가 중단될 때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한 1월 산입치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다, 그죠? 그래서 본문을 옵니다. 효과. 중단 행위가 있으면 뭐예요?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소멸한다, 그죠? 이게 중단 효과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넘길게요. 인적 범위.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입니다. 원칙 169조. 시효 중단은 누구에게만? 당사자 및 성계인 간에만, 그죠? 당사자 및 성계인 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부터 그 애가 단골 지문이에요. 갑이 을에서 3억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뭐요? 행사치 못하고 사망해버렸다, 그죠? 근데 갑에게는 A, B, C 3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씩 상속됐다, 그죠? 그 상속인 중에 1인인 A가 자신의 상속분에게 해서 의무자인 을을 상대로 중단행위를 합니다. 근데 중단행위는 누구에게만? 당사자 및 성계인, 그죠? 또 중단행위는 누구끼리? A와 을 사이만 중단행위가 있었죠.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자들에게는 중단효과가 미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계속 단골이에요. 따라서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자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인이 보존행위로 인한 재판상 청구로 취득시효 중단을 시키더라도 뭐요? 그 효과는 다른 공적인 효력에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성계인은 포괄 특정 성계인 2명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A로 갑니다. 좀 이와 같이 중단에 대한 효과는 당사자 및 성계인 간에만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른 자에게도 효력이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첫 번째가 뭐예요?
채무자들이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채권자가 그 중에 어느 연대 채무자 1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모든 연대 채무자에게 중단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요. A가 을의 갑에 대한 채무에서 보정을 썼습니다. 보정을 썼어요. 그때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채무자를 상대로 중단행위를 합니다. 그때 보정인은 관여한 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보정에 대한 보정 채무도 중단이 돼버려요. 자, 다시 한번요. 채권자가 누구에게 중단행위를 했어요? 채무자를 상대로 중단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관여치 않는 보정인에게도 중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정인의 보정 채무도 중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중요해요. 반대로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중단행위를 해요? 보정인을 상대로 중단행위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보정인의 보정 채무는 중단이 되겠지만 채무자의 채무는 중단 효과가 발생치 않습니다.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볼게요.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있으면 보정에도 거역이 미친다. 즉 보정인의 보정 채무도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정에 대한 중단행위는 주채무자에게는 중단 효과가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2번을 보세요. 자, 위에서 넷째 줄 가운데 물상보정인이 적을게요. 물상보정인이. 물상보정인 찾죠? 예, 넷째 줄. 물상보정인도 보정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물상보정인이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누가요? 채권자가. 채권자의 응소행위도 중단 사유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적을게요. 채권자 및 저당권자가. 그래서 청구계약 판결을 구한 응소행위를 했어요. 응소행위를 했다. 그러면 누구 간에 중단행위가 있었죠? 채권자와 보정인 사이, 그죠? 즉 물상보정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피담보 채무가 소멸됐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 없애달라고 하죠.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해왔을 때 채권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소했다고 하죠. 즉 중단행위가 있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누구 간에 중단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채권자와 보정인 사이에. 그래서 채권자가 보정인을 상대하는 중단행위는 채무자에게는 흑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 줄 거기다 체크할게요. 그 부분 다 가지고 이렇게 하살표 하시고 주채무자에게는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출제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예. 자, 다시 한번요.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채무자를 상대로 중단행위를 하면 당연히 누구에게도? 보정에도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반대로 채권자가 보정인을 상대로 중단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에는 중단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밑에 판례상 물상보정인과 채권자 사이에 소송이 있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채권자가 물상보정인의 청구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한 것도 중단 사유가 된다. 그죠? 물상보정인의 보정채무에서는 중단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채무자의 채무에 소멸시효 중단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중단이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에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판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디귿. 요역 지역권의 경우에 관한 지문입니다. 요역지가 여러 명의 공유자 관계로 됐을 때 그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공자의 효력이 미치도록 29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1번이 앞에서 두 글자가 빠졌어요. 1번
보정채모입니다. 보정채모. 보정자를 삽입할게요. 보정채모. 이미 본문에 설명했다 그죠? 보정채모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었다라도 뭐요? 주채모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본문에 설명되었죠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보증인을 상대로 중단 행위를 하더라도 주채모자의 채모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죠 그죠? 예,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책 사건이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그 사건. 채권자가 누구에게 중단 행위를 했어요? 보증인에게 오죠. 물상 보증의 중단 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쌍가로 3번요. 그래서 중단 사유가 있으면 뭐야? 그때부터 새로이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판으로 한 중단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압류 등으로 한 중단은 뭐야? 그 절차가 끝났을 때부터 다시, 성인으로 인한 중단은 성인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다시 새로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기출문제로 갑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각각 기각 치하가 되면 중단 효력이 없죠. 그렇지만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에 중단 효력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기각 치하된 재판상 청구도 최소한 어떠한 효력은 최고의 효력은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질문이요. 앞으로도 답을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응소행위 체크하시면 언제요? 당연히 응소행위가 있는 때부터죠. 예, 틀렸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그 다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177조 조문 그대로다 그죠. 5번은 보지 마세요. 5번은 앞으로도 뭐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매일 문제 2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즉 갑이 을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채고를 한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중단은 소제기시입니까? 최고 시점이요? 최고 시점이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갑의 을에 대한 시효 중단은 을의 보정에게는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친다죠. 예. 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정에도 미칩니다. 그 다음 채무자 을이 승인한다 그죠? 이때 승인은 명시 묵시적 승인 불문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형사재판이죠. 형사소송은 중단 사유도 아니다. 중단 사유 아니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갑이 이미 사망한 을을 피신청이랑 감유신청. 이거는 무효죠. 그러니까 결론 중단 사유가 아니다죠. 그죠? 중단 사유가 아니답니다. 틀렸어요. 자, 교과서로 다시 옵니다. 정지요. 자, 일단은 뭐요? 정지와 중단의 개념의 차이점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속이는 지문들이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뭐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거의 끝나가려고 그럽니다. 거의 끝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면 갑이 제한능력자입니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뭐요? 채권 등 권리가 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죠. 근데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바로 소멸시효를 완성을 시켜버리면 제한능력자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권리자 스스로 소멸시효를 뭐요? 중단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뭐요? 어려운 사정 등이 인정되면 기존에 뭐요? 소멸시효가 쭉 진행이 되다가 뭐요? 그 같은 사유가 있으면 더 이상 소멸시효를 진행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멈추게 합니다. 이를 정지제도라 합니다. 정지제도. 중단은 뭐요? 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됐던 시효 기간이 어떻게 돼요? 아예 없어지죠. 근데 정지는 뭐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 정지 사유가 뭐요? 종료하면 남았던 그 기간만 다시 뭐요? 이어서 진행을 시키는 제도를 정지제도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쌍거리론 정지 사유는 크게 네 가지요. 제한 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 종료 등을 위한 정지, 상속재산 관계 등을 위한 정지. 이와 같은 정지 기간은 다 6개월입니다. 6개월. 근데 마지막에 천재 사변을 위한 정기는 뭐예요? 1개월이다. 그 숫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소멸시의 완성의 효과로 갑니다. 308페이지 내용은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옆 페이지 쌍가루 3번요.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여기다 체크할게요. 소멸시효 완성은 누가 주장할 수가 있느냐?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자. 이 부분이 또 남았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물권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소멸시효 완성은 뭐예요? 그 완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만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갑이 을에서 가진 1억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는 원칙 누굽니까? 당연히 채무자겠죠. 따라서 원칙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판례 1번의 둘째 줄 가운데 일반 채권자 한번 적어볼게요. 일반 채권자. 즉 을은 갑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자들에도 뭐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 그때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면 이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생깁니까? 자신의 채권이 정가된다. 여기서 직접적 이익이 없죠, 그죠? 직접적 이익이 없어요. 즉 경쟁자가 한 명 탈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받는 그 같은 간접적인 이익은 생길 수 있지만 자신의 채권에게 뭐야? 정가한다는 같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자기가 뭐야? 직접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 못합니다. 못해요. 다만 대의 소송 가능하지만 직접은 안 돼요. 따라서 일반 채권자. 자, 쭉 볼게요. 일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의하여 대신해서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뭐요? 채권자 지에서 독자적 채권이에요. 독자적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직접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또 하나요. 한 명 더 적게요. 일반 채권자고 판례 옆에다가 갑이 아무리 채권이 있더라도 뭐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없으면 그 채권은 의미가 없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을이 이자에게 1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A에서 가지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을의 책임 재산이 보존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뭐요? 제3자에 가지는 자신의 어떤 채권 등을 스스로 행사치 아니할 때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등을 뭐요?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뭐요? 채권자 대위권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채권자 대위 소송의 상대방. 다른 말로 제3채무자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이자가 뭐요? 갑에 대해서 을의 채권이 시효 소멸됐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생기대요. 그런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뭐요? 소멸됐더라도 자신의 을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는다?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그래서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을의 채무자의 채무가 시효 소멸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두 명만 기억할게요. 누구요?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상대방은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됐음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였다 그죠. 채무자. 자, 근데 나머지를 우리가 물권법적 시각에서 쭉 볼게요. 을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그죠? 담보할 목적으로 A가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보증을 썼습니다. 저당을 잡다 그죠? 물상보증이. 그때 을의 채무가 소멸되면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뭐요?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럼 직접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 이익이 있다 그죠? 따라서 직접적 이익이 있는 자, 물상보증인, 따라서 시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 여백에다가 적을게요. 주장자. 대표인자가 뭐요?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그 다음,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그죠?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근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완벽한 소유권입니까? 저당권에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요? 저당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권자에 불과하죠. 근데 전제가 되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럼 직접적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등기 담보는 뭐예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전제되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이제는 뭐예요?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 가압류가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똑같죠, 그죠?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완벽한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가압류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에 불과하죠. 근데 전제가 되는 채권이 소멸되면 이제는 완벽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런 자들이 시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것을 외워야 돼요? 숫자가 적은 걸 외워야 되죠. 채무자 일반 채권자,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상대의 제3채무자는 시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주로 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판례가 누굽니까? 둘째 줄 마지막에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수해서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자, 누굽니까? 요거예요. 가등기 담보가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마지막 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소멸시효를 원형할 수 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어려운 부분. 2번 소급표로 갑니다.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뭐예요?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2번이요. 채권이 소멸했다면 뭐예요?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하기 때문에 이자 있는 채권일자도 채무자는 뭐예요? 기산일 이후부터는 이자조차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성 전에 상계를 할 수가 있었다면 뭐예요?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주종이죠, 그죠? 주된 권리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뭐요? 저당권 등 담보 물권도 자동 소멸한다, 그죠? 말소 등기 필요 없이. 근데 마지막 그 판례를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럼 채무 불에는 손해배상 채무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깁니다. 시효이익의 폭입니다. 184조 옆에다가 강행규정 적게요. 강행규정.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강행법입니다. 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느냐?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채권자가 힘이 세죠. 그래서 열악한 채무자를 급박해서 이 같은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강행법규. 이 같은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똑같은 취지에서 2항이요. 소멸시효를 법률 행위에서 이를 뭐예요? 배제, 연장, 가중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죠. 그렇지만 그 요건을 더 쉽게 단축 경감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그죠. 그래서 단축 경감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제척 기간은 어느 것도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쌍거리 2번 갑니다. 따라서 시효이익은 뭐예요?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쌍거리 3번 반대로 시효 완성 이후에는 원하면 포기할 수가 있다 그죠. 당연히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 처분행위, 따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죠. 즉 포기는 단독행위 형성권, 방법에 제한이 없죠. 명시, 묵시적으로 그죠. 당장 알고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는 항상 포기 중 어느 포기요? 당연히 묵시적 포기죠. 묵시적 포기입니다. 항상 묵시적은 일정한 뭐예요? 행동에서 그 어떤 의사가 추측된다 그죠. 이를 묵시적 의사 표시했다 그죠. 따라서 이게 묵시적 포기라면은 채무자의 뭐예요? 일정한 행동에서 뭐예요? 우리는 포기 의사가 있는 걸로 추측을 한다 그죠. 포기 의사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묵시적 포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느냐? 첫 번째,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는 거 왼쪽 박스요. 시효 완성 후 체크하시고, 완성 후. 그러면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필요 없죠. 근데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돼요? 갚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죠. 그래서 시효 이게 포기로 추정 체크하시고, 간주하면 틀려요. 해석된다 그런 의미다 그죠. 간주는 법에서만 간주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효 완성 후 기다려달라 그죠. 당연히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 다음 시효 완성 후 일부를 변제한다 그죠. 이거는 묵시적으로 전부 갖겠다는 의미다 그죠. 예,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굳이 하신다면 5번까지요. 물권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어떤 판례도 해당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소송을 제기하다가 뭐요?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유를 취하했다. 없던 거로 그죠? 네, 취득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닌 것은 우리 시험은 2번 지문만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미 채권이 가세 채권이 뭐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당국의 가세 처분에 의해서 뭐요? 세액을 단순히 납부했다는 사실만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물권법에서 혹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 소유의 100억을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을 했어요. 그럼 100억을 뭐요? 무상으로 내고서 할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소유자는 그냥 뺏기기 싫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방을 하겠죠.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너도 불쌍하니까 뭐요? 내가 한 10억 주고 사는 걸로 하고 우리 깨끗이 끝내자. 그 자체가 시효이익의 포기를 볼 수가 없다 그죠? 포기를 볼 수 없다. 당연히 포기를 보려면은 시가에 상당한 돈으로 매수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에 못 미치는 돈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의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의 헐값으로 토지를 매수 제한 사실은 분쟁의 어떤 간편한 해결을 위한 취지이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옆에지 쌍가로 4번 중단 사유인 성인과 시효 이익의 포기인 성인은 뭐예요? 시효 완성 전후 시기에 따라서 판단했다 그죠? 앞에서 이미 설명됐어요. 시효 완성전의 성에는 중단 사유인 성인에 해당하지만 시효 완성의 성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자, 5번 갑니다. 포기효과. 포기가 있으면은 미주급격 그때부터입니다. 다 소급이 아니죠, 그죠?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에요. 포기는 절대로 다른 자기는 고르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뭐요? 시효이익을 포기를 했더라도 보증이득은 여전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기출지문을 확인을 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미적을게요. 채권자 대의 소송의 상대방. 거기다가 다른 말로 뭐예요? 갈로 부분 제3채무자. 이렇게 단어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 이렇게 쓸게요. 결론. 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죠. 결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아파트 관리비는 당연히 뭐예요? 3년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 4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여기죠 그죠? 당연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그 다음 5번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있고 완성 전에 상계를 할 수 있었다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지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지문이 등장했죠. 그럼 두 명이 오달라 그랬죠. 누가 주장 못합니까?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상대방인 제3채무자. 나머지 채무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가등기 담보가 뭐요?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가압류가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런 자들은 당연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예, 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면 이제 물권법으로 옵니다. 320페이지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대부분인 60%가 출제가 되는 민법 총칙을 봤습니다. 이 하여튼 뭐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단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최대치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도 엄청나게 쌓여 있죠. 9회차부터 23회차까지. 예전에 뭐요? 민법 총칙만서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죠? 중간에 민법 총칙에서 80%, 32문제가 출제되고, 지금 뭐요? 민법 총칙 60%. 쭉쭉 민법 총칙의 어떤 출제 비중이 줄어는 왔지만은, 계속해서 민법 총칙이 우리 시험은 주된 합격을 위한 반드시 우리가 뭐요?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출 문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결론. 민법 총칙 파트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는 지문에서 출제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새로운 판례가 등장했다든지 뭐요? 아니면 법이 개정이 되었다든지. 근데 법이 당분간은 개정될 리도 없죠. 그 민법 총칙은 기출됐던 지문은 뭐요? 정확하게 우리가 시험 장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실력만 쌓는다면 민법 총칙은 뭐요? 거의 대부분, 즉 24문제 중 20문제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기출 문제를 최대한 정확하게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 민법에서 내가 목표치는 뭐예요? 거의 달성이 됐죠. 그럼 상대적으로 물권법, 채권법은 상대적으로 힘을 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쉽게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물권법, 채권법은 각각 20%예요. 20%. 그러니까 8문항씩 출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채권법보다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물권법이 더 쉽습니다. 피부적으로. 그래서 물권법에서 8문제 중 뭐예요? 우리는 최소 5문제인지 6문제까지는 최소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물권법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채권법 뭐예요? 물권법보다는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23회차에서는 뭐예요? 채권법의 대부분 지문이 우리 시험 범위를 결론적으로 뭐예요? 넘었던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 조절을 위해서는 뭐예요? 나머지 문제는 우리 시험 수준하고 상관없이 뭐야? 엄청난 어떤 심도 있는 지문으로 할 수도 있다. 앞으로도 뭐야? 채권법 같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채권법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4문제 이상을 목표치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럼 충분히 뭐야? 내가 원했던 70점대 이상은 확보가 돼요. 그 전제가 민법 총칙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최대치의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물권법은 8문항 중 첫 번째, 물권법 총론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338페이지까지요. 여기까지 가면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당연히 교과서의 분량은 상당하죠. 두 문제밖에 출제한대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출제될 수 있는 그 논점만 정확하게, 출제되지 않는 파트는 그냥 넘기면 됩니다. 앞으로도. 자, 그러면은 320페이지부터 뭐요? 321페이지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민법 총칙 시각으로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어떤 공부를 해서 이 부분 기본 바탕으로서 이해는 할 겁니다. 자, 그럼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교과서 보지 마시고 물권이란 뭐요? 권리는 쉽게 말하면 뭐요?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만이 뭐요?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줄여서 물권이라 한다 그죠? 항상 물권은 어떤 권리하고 채권과 비교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채권은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의무자인 채무자에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것을 채권이란다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물건은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뭐예요? 한마디로 근본적인 특성이 누구에게나 그죠? 누구에게나 자신의 물건을 주장, 다른 말로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채권은 누구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그죠? 따라서 채권은 누구에게나 아니라 뭐예요? 채무자에게만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주장,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등기 청권이 뭐예요? 물건이 하면 누구에게나. 등기 청권이 뭐예요? 채권이라면 뭐예요?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권은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뭐예요? 그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그죠. 따라서 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다른 사에게 등기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그 자기는 시효 완성을 한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이 이후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채권은 뭐예요? 특정한 채무자에게만입니다. 여기 근본적인 특성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2번 물권법의 특징으로 갑니다. 채권하지 마시고. 그래서 채권법은 뭐예요?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채권법은 임의법규. 그러면 채권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조문은 임의법규. 외울 필요 없죠. 그럼 채권법에서는 반대로 뭘 외워야 돼요? 일정한 조문은 경제적 약자를 부할 목적으로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즉 우리 시험에서는 임대차법에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채권법에서는 나머지 다 임의법규요. 반대로 물권법 뭐예요? 배탁 지배권이죠. 따라서 물권 거래 안전에서 물건의 종류 등을 자기들 멋대로 창설한다면 물건 거래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성에 간처해서 반대로 뭐예요? 강행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강행법규니까 그 부분을 따로 외울 필요 없죠. 그럼 뭘 외워야 돼요? 물권법 중에서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가 있다는 거예요. 임의법규. 그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거꾸로. 항상 공부는 뭐예요? 양이 적은 것을 기억을 하는 방법으로요. 자, 물건의 본질로 갑니다. 내용. 제일 밑에 2번. 재산권 중에 하나다.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물건은 뭐예요? 절대권이죠. 다른 말로 절대권이니까 누구에게나. 근데 채권은 상대권이니까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그 다음에 지배권이 되어 있다. 그죠? 채권은 청권이 되어 있죠. 양도성만 체크할게요. 양도성. 물건, 채권 모두 뭐예요? 재산권이면은 공통이다. 그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근데 물건이 가지는 양도성은 뭐예요? 물건이 가지는 양도성은 절대적이란 겁니다. 절대적.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상권 파트에서 그 지문이 단골 지문이요. 지상권자는 뭐예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그 지상권을 뭐예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즉 물건은 당사자 간에 양도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뭐예요? 그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양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로이 절대적으로. 그 양도할 수 없다는 합의 자체가 무효예요. 근데 물건 중에 유일한 예가 있다 그죠? 예외. 어떤 겁니까? 전세권 체크하시면 돼요. 전세권. 전세권만큼은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물건은 양도를 금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뭐예요? 그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채권은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양도 못합니다. 양도 못해요. 그 다음 간염성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 지배가 없더라도 뭐예요? 지배할 수 있는 여하튼 간염적 권리로 되어 있다. 근데 점유권은 현실적 지배가 있는 자에게 권리가 인정되죠. 따라서 나머지 어떤 소유권 등 나머지 권리는 현실적 지배가 있든 없든 뭐예요? 앞으로 거부를 지배할 수 있는 여하튼 간염적 권리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채권하지 마시고. 자, 물건의 객체로 갑니다. 그래서 물건은 그 객체인 물건은 뭐예요?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면 뭐예요? 당연히 어떠한 물건에 대해 물건 동그랗게 제목의 물건, 동글 쌍글 1번의 물건. 즉 물건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죠. 근데 그 모든 물건이 아니라 특정, 그다음 뭐예요? 현존,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죠? 본문 볼 필요 없죠. 특정되지도 아니한 물건을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 말도 안 되죠. 현존치도 아니한 물건을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 말도 안 된다 그죠? 독립되지도 않은 물건을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쌍가루 2번 권리임이 적을게요. 제목에 권리. 일정한 물건은 뭐예요?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것이에요. 쌍가루 2번에 가운데 권리가 있죠. 그죠? 일정한 물건은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권리 질거이다. 그죠? 네, 권리 질거 밑줄 긋지 마시고. 총론 파트에서는 마지막요.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물건 중에서 부동산입니다. 그렇지만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딱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지상권과 전세권 체크할게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이 객체가 될 수 있다. 그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하는 저당권도 가능하다. 그죠? 이 부분. 둘째 줄 마지막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조한 저당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기죠. 예. 자, 다시 한번. 물건의 객체는 뭐예요? 당연히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그때 모든 물건이 아닌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만이. 그 다음에 예적으로 뭐예요?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민법상으로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죠? 네, 요 정도까지만 그 개념 파트 도입 부분에서는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요번 일단 중요해요. 시험하고 상관없이. 그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채권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다른 자에게는 나의 채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주장할 수 없다. 그 차이점. 자, 쉬었다가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